네,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구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주제는 협회 최신 규정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현재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너무 시험 때문에 이거를 달달 외워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규정이 있었지,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지 정도까지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의 자체는 대부분 키워드 위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이 키워드들만 잘 기억해서 나중에 책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내 심판 자격 요건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급부터 2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장을 저희가 다 외우면 좋겠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심사위원분들이 계시고 그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외웠던 지식들이 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제가 먼저 외우시고 그다음 말로 설명하는 거를 조금 익숙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국내 심판 자격이 1급과 2급이 있다 정도로 지금 알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뭐든지 급수가 2급부터 해서 1급으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2급을 따야지 1급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좀 더 낮은 단계인 2급은 어떻게 떼야 되느냐? 2급은 일단 보디빌딩 분야에서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보디빌딩 대회에 대한 운영위원 요원을 해봤다. 그리고 시도 지도부 동은 협회의 추천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2급에 대한 국내 심판 자격 요건은 보디빌딩 대회에서 일단 한번 그 대회에 참여해 보셨고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보신 사람들 중에서 시도 지도부에서 협회에서 추천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급에 대한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1급은 뭐냐? 너무 많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급은 2입니다. 뭐냐면 2급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 2년 동안 2회 이상 대회에 참가해서 심판을 해보신 분들 중에 시도 지도부 추천까지 받았으면 1급에 대한 자격 요건이 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우시고. 그래서 국내 심판원 등급과 심사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요. 일단 2급 같은 경우에 더 낫다고 얘기했죠. 2급은 지역 규모만 가능한데요. 1급은 전국 규모, 그래서 지역 포함해서 전국까지 모두 포괄해서 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심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냥 1급만 따면 국제심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보니까 2급은 지역, 그리고 1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제대회가 아닌 어느 정도의 그런 큰 규모의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조건 1급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 국제대회 심판 같은 경우에는 1, 3, 5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1급 자격증은 2였죠? 근데 이 국제심판 같은 경우에는 1, 3, 5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1급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 3년 동안 5회 이상 이제 대회에서 그런 심판을 본 사람들 중에 시도지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국제심판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국제심판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외워서 얘기하시기보단 아까 얘기했던 1, 3, 5만 외워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심판에 대한 주의사항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판은 객관적으로 이 현재 경기를 평가하고 관련돼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편이나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이나 특정 그 팀에게 뭔가 이 감정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경기 결과를 바꾼다는 그런 이제 객관성이 없는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심판원과 그 심판 결정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참가 선수 누구에게라도 지도를 하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팀에 대한 혹은 그 선수에 대한 결과에 의도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선수한테 자체에 대한 그런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 심판이 해서는 안 되는 활동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판 판정에 대한 의무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그냥 심판은 사실 성격이 나쁘고 좋고 이거는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 운영 판정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정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 이거와 연관돼서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협회, 단체에서 영향을 주더라도, 이 외력을 주더라도 내가 그거에서 굳건히 이거에 대한 결과에 그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게 판정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의 판정에 대한, 그러니까 선수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이 어떠한 판정을 여기는 부분에 대한 의무사항은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심판 자격 부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징계를 받으신 이제 심판 같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재교육을 통해서 2급 심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심판이 어떻게 보면 어떤 징계를 받아서 자격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 이렇게 1, 4, 뭐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3, 2로 해가지고 3년 이후에 재교육을 통해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렇게 깎이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외우시기 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경기인 등록 규정에 대한 목적입니다. 사실 경기인 등록 규정은 사실 뭐 그냥 선수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수는 어떻게 보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관련돼서 그 해당 경기를 뛰어서 결과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귀찮게 경기인 등록을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인 등록 규정의 목적, 왜 경기인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효율적인 육성이라는 개념인데요. 효율적으로 선수를 관리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경기인 등록 규정의 목적은 효율적으로 선수 혹은 지도자 혹은 심판들에 대한 부분에 관리나 육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좀 더 그 구술에 대한 내용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들을 좀 더 추가 첨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심판이 경기인 등록을 하는 절차는 그냥 사실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협회 있죠. 협회에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 해당 협회에 승인이 있어야겠죠. 그럼 협회에 대한 승인이 되면 관련돼서 그 전국 규모 그 연명체 통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협회를 통해서 뭐든지 등록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경기인 결격 사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외우시면 사실 어려워요. 이 지금 쭉 있죠. 이거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어떤 보디빌딩 종목, 트레이닝 방법론, 운동 생리학,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협회에 대한 규정을 이걸 다 외워서 사실 들어가도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간소화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경기인이 이 경기 선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인정을 못하는 결격 사유가 된다. 이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나오면 이걸 외우세요. 스공이 27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견자재 보시면요, 일단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쩌면은 이 선수가 정말 공정하게 경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을 하는 곳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규정을 했는데 27조의 사항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명이나 자격정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 수공이 제27조의 근거에서 관련된 징계를 받으신 사람들은 일단 경기인이 될 수가 없다. 결격 사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처분,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 견책이라고 해서 약간의 그 질책을 받는 거예요. 이 실수에 대해서 질책을 받는 굉장히 경징계죠. 그죠? 이제 견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그 다음에 제명.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중징계가 되겠죠. 자격정지면 사실 스포츠 상황에서 해당 기간 동안 못하는 거예요. 해당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스포츠 참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제27조의 근거에서 해당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경기인으로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선수, 지도자, 심판, 그다음에 뭐 선수 관리 담당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성범죄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세히 얘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자리 앞에서는 약간 말을 절게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공이 27 견자재 이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인 등록 기간, 그냥 이거는 간편하게 경기인 등록은 매월 4월 10일 이전까지,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나 이런 심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인 등록 연령 및 목적인데요. 이것도 뭐 13세 이하부 뭐 이렇게 다 외우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19세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육성 목적이에요. 육성 목적. 그죠? 근데 19세 이상부터는 생활, 전문, 체육 목적이에요. 네, 아시겠죠? 19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 육성 목적이냐 아니면 체육에 대한 부분에서 생활이나 전문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냐로 나뉘게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 선수와 동호인 선수에 대해서 말하시오. 전문 선수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 선수예요. 프로 선수. 이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연봉이라는 개념을 하죠. 너 프로 선수입니다. 이 프로 선수는 뭐 연봉 얼마에 뭐 어디에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프로 선수는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요. 이 선수라는 부분이 직업이에요. 직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돈을 번다는 겁니다. 돈을 번다. 돈을 번다.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 이 프로는 돈을 받고 선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호인 선수는 뭐냐면 그냥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이 동호인 선수 혹은 아마추어인 사람이 이 프로 선수, 전문 선수보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기록을 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부턴 전문 선수가 되겠죠. 어디랑 가입해서. 그래서 그냥 생활체육이 목적이고요. 이거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습니다. 이 차이를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인 선수 등록 규정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일단 일반인과 대학부는 20세 이상인데 대학생은 아니다. 대학생은 아니다. 근데 이 대학부 선수는 20세 이상인데 대학생이에요. 네, 요 차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부 선수 등록 규정. 대학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의 규정이 있죠. 대학, 상업대학 이런 쭉 대학에 대해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아시겠죠? 재학.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단 생활체육 목적으로 현재 소속 단체에 따라서 생활체육 목적의 일반부로도 등록이 가능하다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달달달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인 등록이 취소, 해지되는 사유. 자, 이 사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일단 이 협회에 대한 등록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거나 훈련 및 대회 참가 여부를 포함해서 등록 취소 기준과 절차를 일단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취소 절차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이 해임이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인 등록이 즉시 해지된다. 이거 뭐야? 그럼 결국에는 경기인 등록이 취소 해지되는 사유, 아까 얘기했던 스공이 27조, 그죠? 27조에서 견자제에 해당하는 관련된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다 경기인 등록이 취소된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등록 취소 기준과 절차는 정하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 이제 문제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 선수 활동 범위는 뭐냐면요. 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라고 하는 이 협회 자체에 대한 특성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협회들도 이 규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이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의 활동 범위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 거겠죠. 자, 그거는 뭐냐면 협회에서 허용한 이벤트, 홍보, 쇼, 이런 것들이 있겠죠. 홍보, 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외에 신고 없이 활동을 했을 때, 활동을 하면은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안에 협회에서 허용한 이 이벤트를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활동 범위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외에 신고하지 않는 활동들을 했을 경우에는 이 활동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맹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 선수가 참가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쇼, 이벤트 이런 것들은 참여하면 안 된다.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면 안 된다. 아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소속팀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사실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 그냥 알아두시면 사실 좋긴 하겠죠. 그냥 이 선수가 소속 단체를 변경하고 싶을 땐 등록 변경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당연히 협회, 내가 소속된 협회에서 이 이적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관련돼서 소속팀을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보디빌딩 협회에서 이수하는
이수해야 되는 교육, 어떻게보면 이건 대부분 선수들한테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희 스포츠 지도사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긴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인 인성교육이나 도핑 방지 교육, 이 도핑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도핑을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도핑이 발생했을 땐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고, 성폭력, 그 다음에 응급처치, 그 다음에 자질 태도교육,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수에 대한 교육, 그러면 그냥 이걸 좀 강조해야 될 부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도핑 방지 교육, 그 다음에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필수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고, 그 외에 뭐 인성 교육, 태도, 뭐 자질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때 저희가 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 처치 교육까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도핑에 대한 기준. 여기 나왔죠. 도핑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보디빌딩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도핑에 대한 거는 아시는 게 좋은데요. 이 도핑에 대한 정의는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도핑은 그냥 약물을 섭취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해당 경기에서 선수와 이제 어떤 경쟁을 할 때 어떤 불합리하게 훨씬 더 이 약물을 통해서 경기력이 향상되었다라고 한다면 도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 뭐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들을 그냥 어기고 했었을 경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력이 향상되었을 때는 도핑에 걸리겠죠. 이런 것들을 섭취하거나 사용 행위를 은폐한 것까지, 내가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말로 숨기거나 한 것들도 도핑에 걸린다. 그래서 도핑 방지 검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카다, 와다에서 검사 기준으로 선정한 그 기준을 따른다. 국제 대회나 어떻게 보면 지역 대회는 이 카다와 와다에서 허용한 기준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카다는 뭐냐면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한국 반도핑 기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 K가 코리아잖아요. 이거를 월드라고 바꾼 게 바로 이 세계 도핑 방지 기구라고 하는 와다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보다 세계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와다에서 선정한 기준이 결국에 카다에서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좀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요겁니다. 종목. 이 종목에 따라서 이 필요한 검사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도핑에 대한 금지 약물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총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꼭 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그 다음에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약물이나 방법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수 자체의 그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그래서 이 약물을 섭취했을 때 심장에 대한 부분에 마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뇌혈관에 대한 문제를 생길 수 있다거나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중독이 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도핑에 대한 부분으로 금지 약물을 선정합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자체는 어떠한 그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경쟁이에요. 근데 이 경쟁에서 공정하게 이제 경쟁을 해야지 이것이 이 스포츠에 대한 정신이 되는 건데,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공정 경쟁에 대한 정신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도핑 금지 약물로 선정됩니다. 결국에 이거죠.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으면 스포츠 정신의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연결되는 내용이다 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도핑 금지 약물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상시 금지 약물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 기간 중 금지 약물이 있고 특정 종목 금지 약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시 금지 약물에서 비승인 약물 뭐 이거 쭉 다 얘기하면 좋겠죠. 하지만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에서 유형을 좀 설명하라고 하면, 도핑에 있어서 이 선수가 선수를 시작한 순간부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절대 복용해서 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되는 약물이 있고, 경기 기간 중에는 안 되는 약물이 있고, 특정 종목에서만 이제 금지를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라고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해 주시고, 각각에 대한 약물의 예시만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상시 금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얘기하기 쉬운 게 뭐예요? 저희가 보디빌딩에서는 동화작용제라고 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동화작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기 기간 중에는 마약 있죠.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경기 기간 중에 몸에 흥분시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통증을 마비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 금지에서는 뭐냐면 베타 차단제라고 있는데, 이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박수를 낮춰서 좀 더 경기력이 향상되는 종목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양궁 있죠. 양궁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활 쏠 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흥분되면 어떻게 보면 침착한 조준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조준하기 위해서 심박수를 낮추는 이러한 약물들, 이거는 양궁과 사격에서 특정 종목에서는 이 그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도핑 금지 약물 세 가지와 그 부작용을 말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세 가지까지 얘기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작용까지 하나씩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세 가지를 전부 얘기했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이 뒤에 문장을 꼭 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표적인 도핑 금지 약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동화작용제, 펩티드 호르몬, 그다음에 호르몬 제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끝나면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든 설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동화작용제, 펩티드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르몬 대사 변조제가 있죠.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각각의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 동화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약물에 대한 그 세 가지로는 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이 약물은 이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되겠죠. 왜냐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동화작용제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이거는 남성에 대한 징후를 증가시키게 되죠. 여성분들한테 특히. 근데 남성분들은 오히려 여성형 그런 징후들이 나와요. 뭐 여성형 유방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관련돼서 이제 뭐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작용. 그 다음에 이 펩티드 호르몬은 이것도 좀 바뀌었죠. 오히려 이렇게 아니라 이 펩티드 호르몬은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제제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약물로 호르몬이 있다. 이 위치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펩티드 호르몬에는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저희가 성장기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말단에 대한 말단이 커지는 그런 이제 신체 부위 특정 부분에 기형화가 생기게 됩니다. 비대가 생기겠죠. 요 정도의 그 부작용만 얘기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조제의 그 한 종류죠. 인슐린은 대부분 혈당을 몸 안에 저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리고 여기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화작용제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요. 왜냐면 몸에다가 무언가를 저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을 증가시킬 때 필요한 혈당이나 아니면 단백질 등을 몸에 계속 축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이제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인슐린 너무 많이 복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원래 필요가 없는데 복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의 혈당이 이제 혈액에 없고 근육이나 이런 다른 쪽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혈액 안에 혈당이 적어지는 저혈당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로 인한 쇼크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다.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여기서 좀 지체된 것 같긴 한데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까지 다 설명해야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한 것이다. 그래서 꼭 문제를 잘 체크해서 각각 섹션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해 줘라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약국에서 보충제를 처방 없이 구입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이거 가능해요. 보충제는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적으로 내가 실제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영양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 거를 이제 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약국에서도 처방 없이 살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구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도핑 금지 약물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성분이 이 보충제에 유입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떠한 처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선수들 분들은 오히려 이런 보충제를 그냥 어느 정도 처방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의사의 조언 아니면 영양사에 대한 조언을 받고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핑 및 통보 원칙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나 이게 개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불시에 도핑을 검사한다. 이게 도핑 미통보 원칙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경기장이든 이 사람이 집이든 어디 훈련장이든 어느 곳이든 검사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언제든 일단 도핑 검사를 이제 그날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서 해야 돼요. 그걸 만약에 나 약속 있어요, 저 친구랑 누구 만나야 돼요 라고 해서 안 한다,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에서는 도핑 검사 시에 소변 검사로 불충분할 때 혈액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나?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도핑 검사를 이제 하라고 언제 어디서든 불시한다고 했죠. 근데 먼저 공지가 나가요. 통지가 나가죠. 검사관이 이 사람은 해당 종목에 있어서 혈액을 뽑을지 소변을 뽑을지 미리 정합니다. 그러면 도핑 검사관이 정한 혈액, 소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돼서 그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소변 검사인데 나 저 혈액 뽑을게요. 아니면 내가 혈액 검사인데 저 소변 뽑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불충분할 때 혈액 검사를 내가 추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할 수는 없다 라는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혈액 검사를 변경하는 거는 검사관이 결정한다 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음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